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우리 김호중 매튜께서 트로트 경연 때에 이 무정부르스를 부르고 꽤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지요. 이 하모니카 소리 들으면서 행복을 느껴보시죠. 단조의 그 애절함이 묻어나는 참 무정부리스입니다. 우리 김호중 매튜가 불렀을 때 그 모습이 생각나는군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조금 미흡하게 연주는 했지만 좀 더 연습을 할 거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연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호중 우리 매튜가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이 그 매튜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라든가 그 가치를 좀 높이고 생각해 보고자 제가 좀 특별한 그 용어를 들고 나와 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한계효용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경제학 용어입니다. 한계효용 법칙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한계효용 법칙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 이렇게 두 가지라는 그 법칙이 또 거기에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한계효용이 무엇인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무엇인지,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 무엇인지 이거는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처음 그 거시경제학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처음 배울 때에 가격은 어떻게 해서 결정된다라는 여러 그 경제학자들의 그 이론 중에
고전적인 그 생각, 아주 고전적으로 생각한 아담 스미스 같은 분들이 만들어 놓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 결정이 되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그렇게 아닌 것들도 있다 이거지. 희소재라든가 독과점, 그다음에 정부의 개입, 뭐 여러 가지는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격이 정되지가 않는다. 그러면 뭐가 그러면 과연 그 가격을 탁 결정할까? 우리 경제에서 예를 쉽게 들면 부동산 가격이다, 뭐 쌀값이다, 뭐 사과값이다, 여러 가지 뭐 택시값이다, 뭐 교통, 뭐 가스, 뭐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가? 이것을 이제 경제학자가 이름은 내가 까먹었어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죠. 그분이 이제 그 효용이론, 한계 효용, 한계라는 거는 한계다. 이게 마지널이라고 그래요. 마지널 유틸리티. 뭐 이펙티브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 영어로 쓰면은 이제 마지널이라는 마진이 뭡니까? 뭐 단계 그 마진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널 그 한계의 그 효용이 그것을 법칙을 만들어 봤다. 그러니까 즉 심리적인 것을 경제학에 응용을 한 겁니다. 좀 제가 여담이지만은 제가 젊었을 때 한 24살, 제가 군대를 일찍 갔다 왔거든요. 저는 18살에 군대를 지원해서 19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갖고 몇 살이야? 20살, 21살인가에 제대증을 받고 병장 제대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예비군 등록이라든가 뭘 갑니까? 그 병사 담당하시는 그분이 믿지를 않는 거야. 당신은 아직까지 입영 통지도 보내지도 않은 그 나이에 어떻게 병장으로 제대해서 나왔냐 이거지. 참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만큼 저는 이 고등학교 때도 대학이라는 건 쳐다도 안 봤어요. 저는 그저 그 당시 고등학교 때 야 20년만 채우면은 국가에서 연금을 준다더라. 여기에 탁 꽂혔어요. 그래갖고 군대를 18살에 지원했어요. 고3 때 지원을 해서 졸업과 동시에 19살에 군대를 간 거죠. 그것도 해병대. 그 당시 해병대는 28개월 있단 말이에요. 공군은 42개월인가 그랬고 육군이 36개월인가 38개월이었어요 그때. 근데 해병대 28개월, 2년 6개월, 28개월. 어머? 근데 해병대는 지원을 안 해. 왜? 세다니까. 그리고 그때는 제 있을 때는 여담이지만은 해병대가 잠시 그 해군으로 통합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해병대를 들어가니까 해군 상륙병과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내부에서는 해병대와 모든 게 기울이나 뭐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에서는 해병대를 그 해군 밑으로 집어넣고, 사령관이 아마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 소속인데 그 별넷은 아마 똑같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지나간 이야기인데 뭐 때문에 얘기 나왔지 또. 제가 이제 군대를 딱 제자하자마자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공무원 시험 볼래 군대 가면 가산점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10%의 가산점을 준다는데 난 10%를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가산점 10%라는 거는 자기가 받은 점수의 10%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총 점수에서 10%가 아니라. 그래도 그게 큰 거죠. 그 공무원 그 1, 2점이 모든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영어 같은 거는 나는 관학면 면하자. 그래서 영어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나는 그때 그 검찰 사무직을 꿈꿨어요. 그래서 법이라든가 무슨 뭐 형법, 형사소송법, 무슨 법을 또 나름대로 혼자서 그냥 공무원 시험 책 갖고서 공부하고 그래갖고 딱 제대하자마자 그 시험이 이제 만약에 4월 달에 있거든요. 국가고시는. 그런데 이게 내가 12월 달에 제대를 했단 말입니다. 76년도에 아마 제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월 달인가 공고가 나갔고 2월 달에 시험을 본다는 거야. 2월 초인가. 근데 나는 이제 군대 해병대 있으면서도 남들처럼 뭐 훈련받고 뭐 힘들어도 틈틈이 저는 그래도 이제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군대도 말입니다. 이렇게 책 보고 뭐 좀 이렇게 좀 있는 척은 아니죠. 저는 이게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도 영어 단어 하나라도 외우고 그리고 그래도 뭐 그 당시에는 좀 뭐지 뭐 저 고전 소설을 읽어야 뭐 좀 이게 사람이 뭐 좀 저거 한다 그래가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른들한테. 그래서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뭐괴 그 뭐야 그저 데미안이니 뭐 이런 거 훈련 나가서 이게 그 조그만 펭귄인가 뭐 어디서 나오는 그런 조그만 책 같은 거 갖고 오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 나름대로의 그 뭐랄까 그 뿌듯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여담이지만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거는 여러분도 안 읽어봤을지는 몰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아주 생판이 그 책을 한국말로 된 책인 그 소설인데도 뭔 말인지를 몰라. 그냥 그다가 쭉 한참 읽다가 중간 넘어가서부터 이게 쫙 들어오더라고요. 그 소설의 그 진미가 쫙 들어오면서 나도 그때 뭐 기억은 다 안 나지만 느낌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다 소설이. 그러니까 소설가가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구성을 짜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야 이게 쫙 들어오는 거야. 그 의미가 무적대고 쫙 읽어 나가다 보면 그게 오더라고요. 데미안도 마찬가지고 노인과 바다도 그때 군대 있을 때 저는 읽었습니다. 쫄병으로 있으면서. 그건 여담이고요. 제가 얼마만큼 그런 뭐랄까 이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이 남들보다 조금 달랐다고 보여요.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때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는 그 예비고사라고 그래갖고 뭐 지역마다 서울 지역에 들어가는 사람은 서울의 예비고사를 합격하면은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교는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체력장을 안 보고도 대학을 안 갈 거니까 체력장을 안 보고도 그때 강원도인가 어디는 제가 합격을 했었어요. 어쨌든 저는 이게 책을 한 번도 손에 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2월 달에 이제 이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이 이제 어느 그 중앙지 신문에 이러이러한 공무원 시험을 본다 이렇게 시험 공고가 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군대 제대하고서 이 시립도서관 같은 데 가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으니까는 우리 형이 그 당시에 이제 교대를 졸업해 갖고 이제 그 발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거든요. 우리 형은. 근데 이거를 이제 갖고 온 거야. 야, 이게 있다. 너 한번 이거 뭔지 한번 봐라. 근데 내가 그 직종은 여기서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그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솔직히 그 당시에 좀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했나 봐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발령도 받고 그런 그 디테일한 부분은 또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저는 그래서 공무원이 이제 첫 번째로 그거 이제 9급 공무원이었죠. 그 당시에는 5급 을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18에서 19에 가갖고서 21 나이에 제대해서 국가공무원이 됐으니까 뭐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신분이 이렇게 탁 변화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제가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알면은 입이 쩍 벌어지는 대로 발령을 받았어요. 1년 동안 지방에 가 있다가 딱 1년 되니까 좋은 그 포지션을 딱 줬거든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나는 농땡이를 안 치면서 근무 끝나면은 쏜살같이 그 종로에 있는 그 학원,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공평 학원이에요. 그리고 무슨 회계학과 경제학을 이제 제가 이제 또 공부하고 무슨 이제 그 자격 부동산 고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공인감정사라고. 그것은 이제 1차 과목만 합격하면 연수 2년 받고 죽을 때까지 아무 때나 합격만, 그 저 2차 시험은 그냥 아무 때나 합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보호 이렇게도 얘기해서 뭐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계통으로 이제 직장도 가고 그랬는데 저는 공무원 신분이니까 굳이 그런 데는 안 가지죠. 그런데 이제 그 2년 동안을 연수를 받으러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니다가 이제 어떤 때는 좀 빠지고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그걸 연수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는 이건 언제든지 합격하면 되니까. 말이 많이 나갔습니다. 어쨌든 그 감정평가사지. 그게 이제 재무부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 재무부 소관은 감정평가사고 건설부 소관은 토지평가사였어요. 그때는 그 모든 부동산을 평가하고 이 선박이나 비행기 뭐 이런 건물 토지를 평가하는 데가 재무부하고 건설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감정평가사가 그 당시에 하던 일은 뭐냐면 법원에서 무슨 결정을 내린다든가 뭐 할 때 주로 법원에서 많이 이 건물을 평가하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경매 이런 거 아마 평가하려면 이게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하려면은 그게 이제 감정평가사가 필요했던 거죠. 토지평가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 직kum으로 말하면 이제 표준지 같은 거 공시지가가 그 당시에는 없었을 때예요. 근데 공시지가를 평가하고 하려면 이 토지평가사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자격을 나중에 합쳤더라고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합쳤는지를. 어쨌든 근데 나는 이 감정평가사라는 것을 왜 공부했냐면 나는 그 당시 고졸이니까 니네들 대학 나와서도 이런 자격증 웬만한 대학 나와갖고 못 따니까 나 이 자격증 땄으면은 뭐 어디 가서 꿀리잖아. 그리고 그때는 저 이제 이거 땄을 때는 아마 결혼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로서 이게 프라이드가 우리 집 사람은 좋은 명문대를 여고를 나왔으니까 저는 고졸이니까 조금 그런 감정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자격증은 그래도 어디 가서든지 내놓으면 뭐 그래도 대학 나온 사람도 붙기 어려운 시험이니까 제가 도전을 했죠. 그때에 이 배웠던 그 경제학을 배웠을 때에 이 이론이 제 인생에서도 많은 뭐를 선택하고 뭘 할 때 이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계 효용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이게 가격을 결정하는 이론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이게 뭐랄까 새로운 경제 이론이죠. 신이론으로 이제 뜨는 그 시절이에요. 뭐 그 당시 뭐 조순의 경제학이다 뭐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이 한계 효용 이론인데 그러니까 한계 효용은 무엇이냐는 걸 이제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교과서적으로 이런 거예요. 사과를 한 입을 딱 먹었을 때의 그 맛하고 두 번째 먹었을 때 입맛이 틀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먹었을 때 입맛은 더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럼 하나를 다 먹고 난 다음에 두 개를 먹었을 때는 효용이 없다 이거지. 어떻게 하나 다 먹고 또 뭐 많이 먹는 사람이 몇 개를 먹겠지만은 하나 먹고 난 다음에 두 개, 세 개 먹고 그거는
오히려 더 먹으라 하면 마이너스의 그 효과지. 마이너스의 효능이잖아. 이제 그래서 이게 효용이 떨어진다. 이게 효능이. 모든 재화, 모든 용역이. 재화는 뭐냐면 이게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 무슨 뭐 여러 가지 다 무슨 뭐 차, 뭐 하다못해 비행기, 뭐 선박, 집, 뭐 이런 거 다 이걸 재화라고 하고, 용역은 뭐냐? 직구문으로 쉽게 하면은 이게 그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 무슨 관광,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그 김호중 씨가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우리의 지불, 이런 게 다 용역이에요. 용역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은 처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심리적인 그 효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 효능의 가치는 처음보다도 쓰면 쓸수록 이게 체감이 된다는 거지. 떨어진다는 거지. 또 이게 그래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사과 얘기. 그거 맞잖아요. 우리도 밥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배고플 때 밥 한 숟갈 딱 먹었을 때 맛있고, 두 번째도 맛있고, 세 번째 맛있고, 밥 한 공기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맛있는 밥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밥 한 공기 더 먹고 또 먹으라 그러면 벌이지, 벌. 그러니까 효능이 떨어지는 거지. 이게 이제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심리를 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걸 이제 그 가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 경제학자가 누군가 내 이름 알았는데 까먹었어. 그 사람이 이론을 발표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제 또 발표한 게 뭐냐면 한계 효용은 균등해진다. 효용이 균등의 법칙이다. 이거는 두 개의 물건을 갖고 비교하는 거야. 뭐 어떻게 계산할까? 사과와 배, 뭐 감자와 고구마가 있다.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또 뭐 택시와 지하철, 뭐 버스 이게 있다면은 내 봉급은 100만 원이다. 쉽게 해서 뭐 100만 원짜리 봉급은 없겠지만 어쨌든 100만 원인데 내가 100만 원 벌었을 때는 내가 택시를 탈 수가 있어서 가끔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내가 봉급이 뭐 70만 원으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철로 가든가 버스로 가야 되는 그 효용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효용을 스스로 이렇게 인지해서 감각적으로 이게 결정돼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나 이런 우리가 뭐를 정했을 때에 이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할 때에 우리가 지금 호중 씨를 우리의 어떤 그 효용의 극대화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이론을 그래도 우리 아리스님들이 이걸 좀 알고 있으면은 이거를 더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효용의 체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처음 우리가 사과를 먹었을 때에 우리가 맛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 번째 효용이 우리 아리스님들이 갖고 있는 효용이 우리 김호중 별님의 그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저의 생각은 이 이론이 과연 여기에 먹힐까? 이 한계 효용이 체감되는 것이 그 아리스님들이 갖고 있는 그 효용이 우리 그 김호중 가수가 갖고 있는 그 효용에 같이 그 이론이 맞아질까?
어떤 면에서는 맞아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게 맞아질 수밖에 없냐라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을 갖다가 대입을 하면은 맞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맞아진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는 거죠. 이 한계 효용 이론 이거는 서양 사람들의 기준을 위해서 이 경제 체제가 이런 심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있거든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저도 미국 사람들하고 식사도 좀 해보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스테이크면 스테이크 하나 먹고 그다음에 샐러드 먼저 뭐 먹고 이게 각각 구분돼서 먹는 거야. 뭐 프라이드 하나 먹고 기껏해야 뭐 찍어 먹는 거는 뭐 케찹에다가 그 소스 뭐 이렇게 섞어 먹는 거 그거 외에는 이게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슨 저장식품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기껏해야 뭐 그 뭐야 파스타 같은 거 딱 그런 거 이제 좀 사다 놓고 통조림 뭐 이런 거 뭐 사다 놓고 뭐 물론 그 사람들도 그냥 이런 재료를 사다가 준비는 해 놓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나라 같이는 짬뽕 해서 먹는 게 없어요. 우리는 김밥도 다 짬뽕이잖아요. 그 안에 밥 들어가고 뭐 단무지 뭐 달걀 뭐 심지어 뭐 참치도 들어가고 뭐 불고기도 들어가고 그래갖고 말아서 먹고 비빔밥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나도 그렇지만 국에다가 좀 짭짤하게 먹고 싶고 그러면은 김치도 딱 덜어갖고 국 속에다 넣고 밥 말아서도 먹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밥 한 번 먹고 입에다 김치 넣고 뭐 반찬도 넣고 같이 씹어 먹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김치도 이 사람들은 그냥 반찬이 아니라 샐러드 같이 그냥 김치만 먹는 거야. 밥 먹고 그런 게 없어. 만약에 그 사람이 빵을 먹고서 김치 먹는다 그러면 빵 먹고 빵에다가 뭐 치즈는 발라 먹겠지. 치즈는 발라 먹는데 빵 먹고 그다음에 김치 그 짜가운 김치도 그냥 한 번 먹고서 같이 먹는 게 없어. 섞어 먹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심리적으로 그런 걸 보면은 체감이 빨리 오는 거야. 김치 한 번 딱 먹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없어. 스테이크 한 번 먹고 난 다음에 그게 그 다음에는 끝이야. 그 다음번에는 우리하고 좀 입장이 좀 틀려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저축이라는 그 금융 쪽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 크레딧을 돈을 빌리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든 집을 살 때 빚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돈 빌려서 몰기지라고 그러지 그걸 받아서 예를 들면 집값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100만 원짜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디파짓이라고 그래서 그 집값에 대해서 집어넣는 게 10% 20%예요. 그것만 해갖고 돈만 나온다 그 대출만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땡이야. 그거 갖고 자기네들은 신용이 등급이 좋으니까 나는 이게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평생도록 그거 집 갚으면서 사는 거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 이자 내는 거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 한꺼번에 돈을 다 갖고서 갚아놓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음식도 우리는 이 코로나 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요. 음식이 매일매일 먹어야 되거든. 사 먹어야 되거든. 우리 쌀 한 포대 뭐 밑포대 딱 갖다 놓고 심지어 뭐 그러면 안구증 안 되면 밀가루 한 두 포대 갖다 놓고 뭐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뭐 그거 있으면은 니네들 뭐
가게에 물건 다 털어나가도 아유, I don't care야. 우리 체감이 그렇게 팍 오는 게 없어. 이게 한계 효용이 이렇게 팍 떨어지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 말을 이게 이해가 지금 조금 되셨을 것 같아. 이제는 조금. 우리 지금 아리스님들은 어떻게 사셨어요? 이게 한계 효용이 이게 팍 떨어집니까? 우리의 두뇌는 사과가 이렇게 아까 그 이론대로 보면 사과 한 입 딱 먹고서 효용이 딱 떨어집니까? 하나 먹고 난 다음에 좀 우리는 남겨놨다가 그러면 다음에 또 먹으면 되고 또 먹으면 되는데 이 이론이 조금 어딘가 좀 어설픈 면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적용하기가. 제가 억지로 조금 갖다 붙이는 건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는 있지만 내가 몰라 갑자기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비벼야 되는지를 왔다 갔다 좀 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대충 감이 오는 거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변수에 넣고 있을 때 우리 김호중 가수가 우리의 효능,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그 효용이 늘 발휘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계 효용이 균등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쪽 효용 어떤 그 대체제가 나왔을 때 그게 한계 효용은 이게 균등하게 되어 가려고 하는 그 법칙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잖아요. 아까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택시를 타고 다니다가 자기가 어떤 그 돈이 떨어진다든가 안 그러면 택시값이 올라갔다든가 이렇게 변화가 있게 되면 택시를 못 타고 더 낮은 그러니까 효용이 더 좋은 버스로 올라갈 수도 있다를 갈아탈 수가 있다. 그리고 호중 씨도 여러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지금은 그 호중 씨하고 이렇게 맞부딪힐 만한 그러한 그 호중 씨가 택시라면 어떤 그 버스가 지금 있습니까? 지하철이 어떤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설령 무슨 대체제가 어떤 게 나왔을지라도 우리 그 아리스님들의 그 효용을 늘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서포트와 그 심리적인 그게 있다면은 이 이론은 맞지가 않는다. 늘 저는 이 심리적인 경계에서의 이 심리적인 이론을 저는 늘 항상 이게 대입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여러 또 이런 이론이 있는 거지만, 그리고 또 이런 이론이 생각이 나요. 경제적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올라간 입맛은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의 그 정책이 이거와 좀 비슷한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한번 백화점 같이 이게 좋은 물건도 만들어서 한번 써보고 자가용도 한 번씩 다 타보고 막 이러면은 다 그거를 한번 입맛이 올라갔으니까 늘 그거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는 거지.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아직 그 지도자들이 그 좋은 입맛을 그 좋은 것을 그들에게 먹여주지를 못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북한에 있는 그 지도자급 되는 그
응? 어리석은 자들이 이 백성들에게 입맛을 올려줍니까? 입맛이라는 것은 뭐야? 사회적인 그 일상의 우리의 생활의 그 품이나 이런 질을 높입니까? 안 높이잖아요. 늘 그렇게 밑바닥으로만 그냥 배만 안 골피게 배고프면서 살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번 입맛이 올라갔으니까는 이 입맛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도 만들고 좋은 기업도 만들고 좋은 엔터테인먼트도 만들고 좋은 그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리스님들은 최고의 입맛인 김호중이 우리의 그 해피바이러스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바이러스가 해피바이러스가 우리의 입맛이 갑자기 이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그 경제 그 이론에서 입맛이 그 경제의 그 가치가 근데 한번 올라간 입맛은 떨어지기가 힘들다. 떨어져도 아주 가까스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 미국이 왜 세계적으로 지금 큰 강대국이 됐냐 이거야. 입맛을 착 올리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알아서 막 노력을 해.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가용 못 타고 다니던 사람이 그거 한번 그렇게 타면은 그거 잘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 잘 못 변할 겁니다. 뭐 자기가 일부러 뭐 소비를 이렇게 축소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생활에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 안 된다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내가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지를 지금 좀 헷갈리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우리 김호중 가수의 정말로 이 탄탄하고도 앞으로도 큰 그 대들보처럼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그런 성악가로서 아니 그 성악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연주자 성악뿐만 아니라 우리 김호중 씨는 모든 클래식뿐만 아니라 성악이라고 그러면 좀 답답한데 이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김호중 씨가 우리 매튜가 부르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성악이라고 해서 그게 클래식 범주에 들어간다고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내가 시간이 가니까는 좀 나중에 가고 일단 잠깐 얘기하면 클래식은 예를 들으면은 뭐 그렇지 뭐 클래식 시대가 그 음악사적으로 따로 있는 거거든요. 바로크 시대 다음이 이제 클래식 시대라고 한다면 베토벤, 뭐 모차르트 요 정도의 시대가 클래식 시대예요. 그 전에는 바하, 핸델 때는 바로크 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무슨 낭만 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뭐 현대 음악 시대 뭐 이렇게 구분을 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지역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클래식은 그 시대의 음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편적으로 이게 큰 틀에서는 지금도 클래식 음악이라는 건 지금 현재에도 살아 있어요.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클래식이 뭐냐, 클래식 음악이 뭐냐라는 거는 여러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딱 여러분 클래식 음악이 뭔지 알아? 그러면은 한번 어디 가서 당신 클래식 음악이 뭐야? 그러면 뭐 고급진 음악? 뭐 좀 뭐 배웠다는 뭐 음대나 나온 사람들이나 부르는 음악?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음대나 뭐 이런 그 고급지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클래식 음악은 정형화된 거예요. 딱. 그러니까는 작곡자가 요렇게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연주가 클래식 음악이에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것만 맞추면은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1600년대쯤 되겠죠? 1600년대인가? 그때에 바하 핸델이 작곡한 그 곡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딱 연주를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뭐 편곡을 해서 바리에이션 뭐 편곡이죠. 어렌지도 하고 뭐 멋있게 뭐 만들고 그건 별개고 클래식으로 한다는 건 그대로 연주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도 어떤 그 무슨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윤희상 씨 그런 사람들은 잘 뭐 모르지만 지금 얼핏 생각나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광연악에 대한 어떤 뭐를 그 작곡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요대로만 딱 하라는 그 클래식 범주에 들어간다면은 그거는 클래식 음악이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가곡 같은 건데 가곡. 우리나라 현대에서도 가곡을 작곡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작곡자는 의미는 요렇게 불러야 된다는 걸 딱. 근데 이제 그 트로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르는 조금 얼마든지 뭐 나훈아 가수가 불렀을 때는 뭐 이렇게 불러도 되고 이제 그렇다는 것이 이제 제 말이 딱 맞는 것도 또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뭐 다른 또 그거 아니다. 클래식은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있다 그러면 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 시대적으로는 그 시대를 딱 얘기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큰 그 그림으로 큰 그거로 봤을 때는 클래식은 작곡자가 요구하는 대로 딱 박자의 그 지켜주는 대로 연주해라. 이것이 클래식의 큰 요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뭔 얘기하다가 이게 또 나왔노? 오케이. 좀 딱딱하지 않게 얘기하려고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 캔사스 하모 오늘도 이게 좋은 영상을 찍어보려고 또 자료도 좀 뽑아갖고 했는데 막 뒤죽석죽되고 그래갖고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인지 한계 효용의 법칙, 마지널 유틸리티, 그리고 제가 잠깐 저의 과거를 살짝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동산 자격은 다 땄죠. 물론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그 뭐지? 아파트 그 관리하는 자격증 있잖아요. 주택관리사, 그 다음에 뭐 중개사도 있고. 그래서 세 개의 그 부동산 관련된 자격은 제가 갖고 있어서 미국에서도 언제든지 항상 이렇게 저는 이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우리 동네에 개발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튜브에 전달해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뭐든지 결론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